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케네디 암살.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도널드 S. 맥도널드는 미국과 한국 관계, 해방에서 자주까지란 책에서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1963년 가을 정치 격동의 와중에 한국 전문가들은 워싱턴의 각종 성명에서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월남의 고딘 디엠에 대한 시각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골적인 반미운동은 공화당의 핵심 선거 전략이었다. 박정희도 야당을 외세에 아부하는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했다. 고딘 디엠은 1963년 11월 1일 미국이 관여한 군부 쿠데타를 만나 동생과 함께 피살됐다. 미국은 박정희와 고딘 디엠이 다같이 위험한 반미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4년 전 출간된 월남전 당시의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의 회고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고딘 디엠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딘 디엠의 자주 노선이었다고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고딘 디엠이 정보기관장인 동생을 통해서 호치민의 월맹과 비밀 접촉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남북 월남의 두 민족주의자들이 미국 몰래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미국 권부에서는 강하게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안에서 고딘 디엠 제거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극동 담당 차관보 로저 힐즈먼 2세였다. 그가 고딘 디엠 제거를 추진하고 있던 1963년 가을, 그의 앞으로 박정희와 김종필의 위험한 사상 성향에 대한 보고서가 주한미국 대사관 등지로부터 많이 올라왔다. 힐즈먼의 머릿속에는 월남의 고딘 디엠, 고딘누 형제와 박김이 한 쌍의 골칫거리로 입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련과 대결하여 자유세계를 지켜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동서의 세력 균형을 깰 수 있는 민족주의자들의 모험이 달가울 수 없었다. 더구나 월남과 한국 같은 분단 국가에서 이념을 넘어 민족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목숨이 걸리는 중대사가 되던 냉전 시대였다. 박정희와 김종필은 출신 배경이나 성격은 대조적이었으나 자주 노선에 대한 신념과 논리는 똑같았다. 미국에서는 김종필이 더 위험한 민족주의자고 박정희는 그런 색채를 띠고 있으나 실용적인 지도자라고 보고 있었다. 이 무렵 나온 박정희의 국가와 혁명과 나를 읽어보면 박정희는 자주 노선에 대해 김종필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국토본단의 책임도 미국에 묻고 있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적어도 그 일단의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박정희는 한국전쟁 때 미국이 도와준 것도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 치러졌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평화와 태평양지구 방위정책에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라고 썼다. 박정희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상식처럼 되어 있던 무조건적인 혈맹론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자세다. 국가와 혁명가 나에서 박정희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자주선언을 한다. 첫째, 미국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 실정에는 알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 한다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하나의 민족사회가 현대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제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국가인 이상 무조건 동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이 균형 잡히지 못한 우리 현실에 민주제도의 실현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륜을 무시하고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어버이의 심리와 같다. 둘째, 경제 원조나 민주주의의 이상을 통한 한국 사회의 일률적인 미국화를 기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군사 경제면에 걸친 미국의 원조는 이왕에 줄 바에야 우리의 뜻에 맞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1959년도 미국의 대한 원조가 시설 부문의 22%만 배정되고 나머지는 원자재와 소비재 공급으로 충당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요망하는 공업 생산 시설에 대하여 얼마나 인색하고 되레 원하지도 않은 소비재 분야에만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비판했다. 미국으로서는 박정희의 이런 태도가 기분 나빴을 것이다. 주는 것을 고분고분 받지 않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고 깐깐하게 요구하는 지도자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종필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으로서는 박정희 김종필 콤비의 존재가 찜찜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한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5.16 직후 정권을 잡아보니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미국 측 정보기관이 장면 정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장면 총리의 미국인 측근과 연관을 갖고 한국군과 연계하여 쿠데타 계획을 꾸미고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한다. 김종필 부장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과 합의하여 두 미국인을 추방시키는 대신 관련 수사 기록을 없애고 이 사건을 덮어버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부 참사관과 내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자신들의 약점을 잡은 30대 청년 장교 김종필이 거북했을 것이다. (1963년 11월 2일) 조선일보 등 모든 신문은 월남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여 고딘 디엠 정권이 무너지고 고딘 디엠과 동생 고딘 누는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5.16 쿠데타에 대해 비판적인 우리 언론은 월남의 이 쿠데타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민주주의라는 외래 이념에 완전히 설득당한 우리 지식인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민주라는 잣대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고딘 디엠 정권은 비민주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보다는 더 민족적이었다. 월남의 보통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고딘 디엠이란 민족적 지도자가 사라지자 월남은 쿠데타의 연속 사태에 휘말려들면서 정치적인 구심점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월남 내 공산 게릴라와의 전투를 미군이 주로 맡게 됐다.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란 명분으로 반고딘 디엠 쿠데타를 지원했으나 그 대가로 월남전을 미국의 전쟁으로 떠맡게 됐다. 고딘 디엠 형제는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자살했는가? 형제는 사이공 시내 남쪽의 중국인 거주 지역 내 한 성당에 숨어 있다가 쿠데타군에게 항복 의사를 전한 뒤 대기하고 있었다. 쿠데타 지도자 민 장군은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지프차 2대와 호송차를 보냈다. 두 사람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호송차에 쳐넣어졌다. 호송차가 합참 본부에 도착하여 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은 시체로 발견됐다. 총상과 난자된 상처가 나 있었다. 쿠데타 주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돈 장군이 쿠데타 지휘자 민 장군에게 따졌다. 이들이 왜 죽었소? 그게 어떻단 말인가? 민 장군은 수개월 후 한 미국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고딘 디엠은 서민들 속에서 너무 인기가 있었다. 살려둘 수 없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고딘 디엠 형제가 자살했다는 허위 보고를 받았을 때 가톨릭 교도가 어떻게 자살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다고 한다. 고딘 디엠 제거 작전에 사령탑 역할을 한 로저 힐즈먼 차관보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절망감으로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맥스웰 테일러 대통령 군사고문은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총과 칼로 자살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중에 고딘 디엠 형제의 죽음에 대해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뇌에 빠졌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마오쩌둥의 발언이다. 그는 1965년 미국 기자 에드거 스노에게 호치민과 나는 고딘 디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딘 디엠이 죽은 뒤 갑자기 평화라도 왔단 말인가 라고 했다. 고딘 디엠이 비명의 간후 20여일째 되는 1963년 11월 22일 주미 한국 대사 김정열은 유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온 김용식 외무장관과 최규하 대통령 보좌관을 승용차에 태워 뉴욕으로 달리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휴게소에 들른 일행은 식사를 시작했다. 갑자기 종업원이 소리쳤다.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 김정열 일행은 황급히 차로 돌아가 라디오를 켰다. 장송곡이 들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 중 피격돼 조금 전에 사망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일행은 서둘러 뉴욕으로 달리면서 라디오 방송을 계속 청취했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 이케다 일본 총리가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오기로 했다는 뉴스도 흘러나왔다. 김 대사는 외무장관 일행을 뉴욕에 데려다 준 다음 비행기편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대사관에 가니 이미 백악관으로부터 통지가 와 있었다. 모든 외교사절은 백악관으로 모여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에서는 김현철 내각수반이 장례식에 참석하러 올 것이란 연락이 왔다. 김정열 대사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원수급이 오는데 혈맹인 한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례라고 판단됐다. 물론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어 박정희 의장이 나라를 비우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은 이해가 됐다. 김 대사는 윤석헌 공사, 송정범 공사, 이범석, 홍성철, 박근 참사관, 윤순국 무관 등을 불러 박 의장의 참석 여부의 타당성에 대해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다오 라고 지시했다. 15분쯤 뒤 윤 공사가 오더니 대사께서 당장 박 의장께 전화를 거셔서 장례식에 직접 오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건의했다. 김 대사가 시간을 계산해보니 서울은 새벽 4시쯤이었다. 국가 원수를 깨운다는 것이 걸렸지만 급한 일이라 다른 방도가 없었다. 국제전화교환대에 전화 신청을 하니 15분 만에 장충동 의장 공관에 경호병이 나왔다. 나는 주미대사인데 지금 긴급한 일로 대통령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 대사는 경호병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문득 박 의장의 부관 김성구 대위가 생각났다. 김 대위를 찾아 용건을 말하니 박 의장을 바꿔주는 것이었다.